네, 국민의힘이 취약계층에 대한 3조 원 상당의 3종 세트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 100만 원, 시설과 장비 구입 20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 지원 등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원을 주장하고 있죠.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 어떻게 봐야 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취약계층 그리고 전국민 각각 지원 대상이 좀 다릅니다만 자금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25만 원에서 50만 원 선불카드, 민주당은 25만 원 전국민 지역화폐 지원. 자, 박상현 교수님, 우선 양측의 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취약계층 지원을 한다는 목적, 네. 이 추경의 목적이 뭔지를 좀 먼저 분명히 양당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이 뭐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네.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별의 어려움이 있으니 코로나 때처럼 그냥 하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기본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경기 부양책으로 지급하겠다는 건지, 네. 일단 그거 자체가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근데 두 가지 다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코로나19 때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이나 또는 또 긴급성 때문에 전 국민에게 보조금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상당히 타당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금융정책이라는 걸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전 국민 내지는 또 특히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자영업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습니다. 다들 어려우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 지금 복지 시스템 안에 포획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자영업하면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지만 사실 더 어려우신 분들은 파산을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폐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들, 우리가 지금 복지제도를 통해서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정말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타겟팅을 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타겟팅도 안 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같은 국면도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합쳐서 민주당 같은 경우 35조, 국힘은 국민의힘 15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GDP가 2,4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35조 추경을 한다면 GDP 한 1.4%, 15조면 한 0.6%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를 하는 게 경기를 진작하기에 충분한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그건 사실 서로 상쇄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국채를 발행한다, 이자율 상승 압박 같은 것들,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바람직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경제 국면에서 재정 확장이 경기 부양책으로서 바람직할 것이냐. 저는 이제 금리 정책이 우선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정책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좀 우리 김우철 교수님께서 좀 여쭤보고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 보겠는데, 우선 박상현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경기 부양을 위한 거냐,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우철 교수님은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그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자기들 안으로도. 민주당은 전 국민, 국민의힘은 이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집중 지원. 어떻게 두 당의 지원 대책? 예,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도 계속 하향 조정화 되고 있고 또 수출 주력 기업들도 지금 시통치 않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예언은 물론이고 내년도 좀 밝지는 않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수도 진작을 좀 하고 고금리 기간 동안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제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지금 통상 정책의 대변화를 갖고 오면서 예. 우리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특히 이제 아시아 신흥국 중심으로 이런 대규모 경기 부양 필요성이 또 국제적으로 제기되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국내적인 상황을 볼 때 추경은 이제 필요하고 특히 이제 그 중에 소비 진작 목적이나 취약계층 지원 성격에서 이제 가구에 대한 지원들이 양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야당은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험했지만 전 국민 그렇죠. 25만 원 25만 지급 원씩을. 대표적이고 한 13조 원 드는 걸로 좀 돼 있죠. 예, 13조 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좀 다른 이제 접근을 여당?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당은 국민의힘은?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선별적입니다. 기초수급 대상자하고 차상이니까 전체 가구의 한 5분의 1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한 270만 명 예, 된다고 그래요? 270만 가구니까 5분의 1이 조금 5분의 1 네. 가량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 가족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면 한 3조 원이 넘을 거지만 가구당 만약에 50만 원 지급, 5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제 1조 3조 원 정도. 그래서 야당 안에 비해서 여당 안은 많아야 이제 4분의 1 정도 규모, 적으면은 이제 10분의 1 규모로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현금 지원이냐, 선별적인 현금 지원이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야당은 이제 보편적 지원, 여당은 선별 지원인데 여당이 오늘 내놓은 걸 보니까 이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270만 명 1인당 25만에서 50만 원 외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로 100만 원, 그리고 시설과 장비 구입에 200만 원을 얘기했더라고요. 만약에 소상공인에다가 다 영세 소상인에 지원한다면 여당 안도 규모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700만 보통 잡고 있으니까요. 영세 소상공인. 네네. 예. 그러면 뭐 100만 원 그러면 한 7조가 7조.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200만 원 지원은 뭐 다는 물론 안 하겠지만 예. 그래도 뭐 잡으면 한 뭐 14조까지도 들 수 있는 예. 그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게 어려움에 있는 경제가 지금 작년도 안 좋고 지금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지원을 한다면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을 하고 근데 더 어려운 분들. 그렇죠. 더 그런데 이게 실업보험 같은데 전혀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없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 같은 데서 예. 폐업을 하면서 이렇게 신용보증으로 돈이 나가고 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좀 많고 예. 그런 분들을 선별하겠다면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누군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나으신 편이고 많은 폐업을 하거나 정말 실업 상태에 들어가 예.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타겟팅이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 한다고 해서 경기 부양 효과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경기, 거죠. 아까 예산 전체 우리 전체 우리 세계에서. 경제 규모에 비하면은 작은 돈이고 그리고 흔히 이제 재정 우리가 지출할 때 경기 부양할 때 승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100을 지출했는데 실제로 경제는 100보다 더 크게 뭐 1.5배 승수가 1.5다. 그럼 그런 효과가 있을 때 승수 효과만 아닌데 지금은 그런 승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승수 효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1대1이라고 거의 볼 수가 있어요. 승수 네. 효과가 1이 안 될 수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국민의힘에서 생각한다면 규모도 너무 작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건 민주당 정책이나 국민의힘 정책 다 재정 정책으로 너무 지금 확장적인 걸 하기에는 아까 전에 김우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재정 적자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재정 네. 적자.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감세가 아니고 증세를 하든지 증세를 해서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그런 정책 조합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감세 경쟁이 붙고 또 다른 한편에는 또 돈을 풀겠다는 경쟁이 붙고 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강조를 하자면은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증세하고 저는 재정 지출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재정 지출을 늘릴 때는 우리가 인프라에 대한 재정들을
지출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출하면 네,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동남권에 불경 쪽에 항상 그 광역 교통망 이런 이야기 했는데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투자 자체는 사실 활용도도 높을 뿐 아니라 앞으로 사실 그 지역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산업들 포항 같은 데 지금 보면은 제철 공장들 문을 닫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 공동화들이 일어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들을 특별히 지정해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식의 좀 지원들을 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도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 네. 재정 지출을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게 과연 지금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좀 재정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증세가 뭔가 재원 마련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쓰임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 우리가 지금 지출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건 빚을 낼 수밖에 없는데 증세를 좀 해서 재원 조달을 좀 늘려야 된다. 이게 네. 현실적 우리 경제 여건에서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상반기에 아주 긴급한 소요로 인해서 10조 원 이내에 이제 소규모 추경 방향으로 간다면 특히 이제 취약계층 생계 지원 목적이 주로 되겠죠. 그 경우라면 조금 국채 발행으로 이제 일단락하고 그 정도 적은 규모라면. 그러나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재정 조기 집행을 최대한 상반기에 쏟아붓고 그런 경우에 작년의 경우처럼 상반기 성장률 견인에 일정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문제는 조기 이제 집행이 효과. 조기 집행을 최대한 한다면요. 물론 정부도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추경은 뭐 거의 2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최대 30조 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새 정부가 차분하게 좋은 안목을 갖고 좋은 정책을 많이 이제 편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규모 추경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정책이 이제 상반기 확정이 되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도 이제 추경의 어떤 그 합리화는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대규모 추경 쪽으로 가게 되면 당장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향후에 어떻게 세입을 확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같이 제시가 돼야 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번에 들어간 많은 재원들을 향후 몇 년 내에 다 갚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우철 교수님 이제 소규모 추경이라면 뭐 빚을 내서 조금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재정 조기 집행에 조금 주력을 해서 하고 혹시 이제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새 정부에서 제대로 된 추경을 구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이제 추가로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된다는데 근데 지금 야당은 추경을 좀 빨리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정부와 여당은 조금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느긋한 편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시점에서 추경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시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박사님? 그래서 좀 뭐 여당이나 야당에서 조기 추경하자는 건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추경이라든지 또는 뭐 25만 원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은 거는 다분히 좀 선거용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선거 대선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그래서 더더구나 추경에 대해서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만약에 그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선이 이루어지면 차기 정부에서 준비를 해서 할 사실 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정이 안 되면은 또 이제 새로 정권에서 다시 컴백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추경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방하는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게 된다면은 일종의 청사진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는 압력을
언론이나 국민들이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김우철 교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를 한다. 그리고 돈을 더 쓰겠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재정에 대한 계획들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는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큰 틀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당하고 야당한테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 전문가들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추경 시점에 관해서 우리 얘기를 들어봤고요. 사실 조기 추경을 위해서 여야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여야정 함께 국정협의회였거든요. 이게 지난 주말에 좀 하려다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로 야당에서 이제 회의를 전격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쉽게 타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추경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이제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정협의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정치적인 문제를 두고 여야가 민감하게 현재 대립해 있어서 이게 해결이 돼야만 지금 추경 논의가 가능한 이런 식으로 좀 행동들을 하고 계셔서 당장 추경 편성안이 국정협의체 통해서 잘 마련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현재 재판 이후에 어떤 전국 상황에 따라 추경이 편성될지 아니면 미뤄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하고 지금 민생 경제 차원에서 아주 시급하다고 해서 여야가 공히 추경 편성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분리해서 꼭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적인 사건과 지금 어려운 민생을 조금 나눠 가지고 하자는데 이 추경을 합의하기가 어려운 현재 사정이지만 그래도 방향을 찾아본다면 박상현 교수님께서는 쓰는 돈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약간 인프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여야가 얘기하는 거는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그쪽에 지금 많이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 효과가 조금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고 뭐 소비도 둔화되고 요즘 설비 투자도 안 되고 뭐 생산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민들, 취약계층이 조금 더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더 설득력을 좀 얻지 않을까요? 아니 그 취약계층에 저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제 취약계층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식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 시스템에 포획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셨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당장의 기초수급 이렇게 받는 거 신청하고 시간 걸리죠. 그렇다고 실업수당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쉽게 뭐 차상위 뭐 이렇게 복지 체계 안에 와 있는 분들 어렵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른 분들이 사실 더 어렵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식별해서 도와줄 노력을 하는 게 사실은 이야기하는 취지가 취약계층을 위한 거라면은 더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그 취약계층 지원 내지는 뭐 전국민 지원 플러스 이야기 되는 게 주로 뭐 AI 요즘 유행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만 하면 AI 이야기를 하는데 뭐 첨단 산업 지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첨단 산업을 지원해서 육성해서 발굴해서 키우겠다는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의 아이디어를 첨단 산업에 이야기하는 게 넌센스라는 걸 좀 정치인들이 좀 아셨으면 해요. 제발 좀 경제하고 언론 공부라도 좀 정치하시는 분들 경제하고 언론 강의라도 좀 들으시라는 말씀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라는 혁신 경제를 마치 중화공업 초기 단계에 발굴 육성했던 단계하고 동일하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AI라든지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술 탈취, 단가 우려치기 이런 거를 막는 법제도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설계 같은 거 다 한다고 하니까 반도체 설계사업이 우리는 죽어버려요. 대만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정말 돈 벌 수 있는 기회, 성공하면 돈을 벌 수 있게 보장해 주면은
거기서 정말 성공하는 벤처들이 나오는 거죠.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건 안 하고 돈 쓰겠다 소리만 해요. 그럼 대부분 돈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돈을 써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업 공동화 문제라든지 또 전력망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분산형 전력망으로 좀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예. 전력망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기본적인 그 동남권의 그 교통망에 대한 동망.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사실 재정 효과들이 크고 지속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더 이제 세금을 제가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 증세. 증세를 꼭 안 하더라도 지금같이 뭐 상속세 감세하겠다라든지 또는 뭐 근소세도 감소하겠다 네. 이런 거를 최소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앞으로 도대체 어디서 메꿀지를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생산하는데 보조금 주고 이번에 또 K칩스법이라고 해서 5%더 세액 공제해 준 거 이게 다 나중에 미국에서 걸고 넘어질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게 세금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돈 줬더니 그거를 미국에 갖다 주는 꼴이 될 수가 있다는 예, 거죠. 예. 지금 단계에서 이런 K칩스법이라든지 또는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서 보조금 준다는 거는 전혀 타이밍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바이든 행정부 때 대응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어폐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전혀 이런 생각 없이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 K칩스법이라고 해서 한 46조 원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거의 지금 원래 3% 5%더 하면은 예. 한 9조 원 이상을 세금을 감면을 받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리온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인데 예. 세금을 거의 안 내요. 법인스러지도 이런 세금 감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면서 또 다른 편은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좀 네.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첨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거 이게 또 혹시 추경 차원에서 얘기 나오는 AI 뭐 지원이다 이런 거는 조금 정부가 그런 데에서 직접 그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이걸 생각하면 이 첨단 산업에 대한 반도체 특히 자금 지원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아까 증세 지금 감세만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정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감세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뭐 상속세도 조금 낮추자, 공제 확대하자, 또 야당에서 근로소득세도 조금 완화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 지출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게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어긋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세부담 경감 차원의 그동안 많은 정책 제안이 있었지만 당분간은 대규모 적자,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증세 기조로 불가피하게 전환할 수밖에 없다. 증세 기조로. 특히 이렇게 지출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추경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 확충 계획 마련이 아마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려서 각 정당 주요 후보 간에 예. 공약 경쟁이 벌어진다면 쓰는 정책보다는 이걸 어떻게 돈을 더 걷어서 복지로 쓰던 기술 산업 발전에 쓰든 그런 이제 부분이 평가에 아마 중요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재원을 예. 어떻게 더 늘릴 네. 것인가. 보통 3대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있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제 국민 정서로 볼 때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한다면 이 3대 세목의 증세는 당분간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입 확충 방안 마련해서 소득세 증세나 부가세 증세를 카드를 꺼내기는 너무 정치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기 경제 때문에 상황도 워낙 안 좋고. 그동안 했어야 하는데 미뤄졌던 많은 세제 개편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세제 개편이나 예. 지금 주세나 담배세 세 부담이 사실은 이게 종량세 부분이어가지고 또는 이제 종가세더라도 너무 주류 가격이 낮은 이유로 세 부담이 상당히 지금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고 적정화하는 방향의 개별 소비세 증세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면서 이런 개인 소득세나 부가세 부분의 증세도 같이 논의하는 게 수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행여 이제 조기 대선이 행여 현실화된다면
재원 마련, 나라 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관점 포인트가 돼야 된다. 그런 안을 조금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여야가 얘기하는 지원 방안 중에서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게 전국민 25만 원 관련해서 이제 지역화폐라고 하잖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하자. 이런 게 야당의 지금 주장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승수 효과가 있냐는 거거든요, 결국은. 효과. 근데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봐서 코로나 때하고 달리 이게 승수 효과는 그다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가면은 사람들이 안 쓸 거를 그럼 지역화폐 받은 만큼 더 쓰느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소비 지출이 늘 거냐라는데 뭐 어차피 써야 될 거를 그걸로 쓰고 현금은 현금대로 그냥 저축을 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예. 용도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나타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또 지출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또 이자율 정책하고 상충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주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아니고 스마트한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이 세입이 늘면서 지출을 스마트하게 하는 식의 정책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법인세 같은 거 지금 감세하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에 더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 법인세나 부가세. 그렇죠. 법인세 같은 경우 특히 트럼프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세금 많이 지금 깎아주고 있는데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하고 있는데 그런 게 나중에 관세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 말고도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내수를 확장하자는 말을 많이 하죠.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내수를 확장하자. 이게 소비 지출을 늘리자는 거예요. GDP에서 보면은 지출 면에서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나라의 소비 부분들이 보면은 GDP 한 50%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70%입니다. 20%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감세를 해주는 거는 뭐냐면은 소비 부분보다 기업 부분들을 점점 자꾸 키워주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확장하자고 하면서 정책은 거꾸로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들을 쓰고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지금 산의 유보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금 깎아주자는 식의 정책을 하는 거는 내수 진작하자는 말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네. 더더구나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물가 상승이 꽤 높았는데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었죠. 많은 노동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내수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정말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물려서 어떤 효과가 나는가를 보면서 정책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말은 이걸 하는데 행동은 거꾸로 하는 식으로 지금 중부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네. 있다는 말씀. 내수 진작을 싶습니다. 외치면서 기업만 도와주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혹시 김은철 교수님 이 부분에 잠깐 언급하실 부분 있습니까? 네, 짧게 좀 지역 부탁합니다. 화폐 지역 화폐, 문제는 돈.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는데 사실 이게 논란이 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지역 화폐는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이에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국한해서 써라. 네. 90원을 내면 100원 쓰도록 해주겠다. 이런 제도잖아요. 근데 지금 내수준장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얘기한다면 지급 방식에 이런 제한이 왜 필요하겠는가. 왜냐하면 특정 업종만 힘든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역화폐 방식보다는 아까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 뭐 저소득층, 또 선별해서 취업 그분들에게. 아직 못한 청년층, 또 이런 폐업 위기에 처했거나 폐업을 한 분들.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위주로 도울 때는 그냥 소비 바우처로 충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어디에서만 써라든가 이런 제한 없이요. 그래서 대상이 더 중요하다. 지급 방식보단 이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그리고 여야의 지원 대책의 차이 등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상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